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열린 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남윤경 교수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과 더불어 지속가능 생태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린 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1주년을 기념하여 부산 시민들과 기후위기 시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열린 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는 오늘을 1강으로 시작하여 2022년도까지 총 6개 시민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의 역사와 쟁점에 관하여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참가자들의 마이크가 음소거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줌 또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강의 후에 질문에 대해서 자유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자이신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의 송성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의 송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분야가 과학기술의 역사,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 정책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문과와 이과의 짬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칭하는 말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과학기술학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ical Studies라고 해서 STS로 많이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STS 쪽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환경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그 환경의 문제를 역사와 사회 맥락 속에서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뭐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에 눈높이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실 텐데 뭐 간단하게 들으시면서 뭐 교양도 쌓으시고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 그런 포인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광수 선생의 무정이라는 소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1917년에 발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좀 됐네요, 그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은 맑았지, 햇빛은 따스하지, 산은 파랗지, 저렇게 시냇물은 흐르지, 그리고 저 풀들은 아주 기운 있게 자라지. 우리들은 그 속에 앉아꾸려 아이고 좋아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대비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서 조금 맑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시냇물이 흐르고 그 속에서 풀들이 기운 있게 자라는 걸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이 그런 환경과 공감하면서 아이고 좋아라는 희열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산업화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화. 어쩌면 환경 문제와 직결된 역사적 사건은 산업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화가 보통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구절에 어울리는 환경들이 많았었을 텐데 그 이후로는 이러한 구절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구의 이제 그 온도가 뭐 0도에서 0.5도C를 갖다가 계속 뭐 그쪽에서 유지하다가 큰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평균 기온이 막 상승을 하게 되죠. 그 상승하는 타이밍이 19세기야 1800년 정도로부터 상승을 합니다. 그 1800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산업혁명. 이와 비슷한 그래프가 인류의 1인당 소득도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뭐 인류의 경제 성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던 때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환경 문제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왼쪽 위에 나오는 것이 영국 지도인데요. 여기 이제 B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뭐 런던,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같은 전통적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쯤 되겠죠. 근데 산업화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은 A라든지 D로 표현되어 있는 북 아일랜드, 웨일스 이런 지방들입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뭐 이런 지역들이죠. 예. 그런 지역들에 이제 면 공장이 건설되면서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 산업화가 되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은 검은색을 가진 나방입니다. 나방이 원래는 뭐 보통 뭐 노란색 정도인데 산업화가 많이 지내서 오염물질을 많이 맞다 보니까 페퍼드,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검은 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 글을 보시면은 꿀뚝에서 인기가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정말 환경 오염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꿀뚝이 인기 나는 걸 갖다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좋아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아주 이제 컬러풀하게 나와 있죠. 저도 이제 뭐 아버님 세대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초창기 산업화 될 때는 꿀뚝에서 연기 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를 크게 깨닫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된 환경오염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심화가 되는데 과학기술과 연결을 시켜보면요. 두 가지 포인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술 시스템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철소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자동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20세기 이후에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동차가 사실은 요즘 아주 좋은 자동차도 열 효율이 30%가 되지 못합니다. 못하고요.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차량이 가는데 사용되고요. 또 3분의 1 정도는 자동차를 갖다 냉각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이 불완전 연소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경우는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철소, 발전소,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시기가 19세기, 20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 생태계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인공적인 물질이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합성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GMO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그 미세 플라스틱도 플라스틱이라는 자체가 20세기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물질이죠. 방사성 물질도 마찬가지로 20세기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유전자 변형 생명체도 원래는 지구 생태계에 없었는데 인간이 만들었던 새로운 인공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오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다. 폴루션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염. 그래서 이제 오염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오염에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오염의 범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방사성 오염이라는 말도 생기고 소음도 생기고요. 요즘 유전자 오염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오염의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염과 관련해서 키워드가 자정능입니다. 자정능력,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 영어로는 self-purification capacity입니다. 모든 환경은 자기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캐파,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보다 더욱더 큰 외부의 자극이 올 때 그럴 경우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메커니즘은 내가 어느 정도 정화를 할 수 있는데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정화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빈도가 많은 경우 먼저 그런 경우는 자정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캐파를 넘어서는 크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주 오염물질이 들어옴으로써 생태가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환경 문제들이 많이 고발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모그라는 건데요. 스모그. 1952년에 런던에 발생한 스모그 때문에 4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도 마스크를 꼈네요. 그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일찍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한 저항이 덜하다고 그러죠. 예. 스모그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스모크 플러스 포그죠, 그죠? 예. 어찌 보면은 이제 대기 중에 뭐 안개처럼 계속 뿌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스모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현상인데 이제 1950년대에 들어와서 보고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환경운동의 어머니로 많이 불리시는 분이죠. 카슨은 원래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학부를 다니면서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야생동물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작가로서의 소양도 많기 때문에 책을 몇 권 쓰고 나중에는 전업작가로 직업을 바꾼 사람입니다. 바꾼 사람인데 이 양반이 1962년에 썼던 침묵의 봄은 뭘 고발한 거냐면요. DDT라는 살충제를 고발한 겁니다. DDT가 우리가 이제 뭐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뭐 1950, 60년대만 해도 뭐 몸에 이가 있으면 DDT를 직접 뿌리고 그랬죠. 뿌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DDT가 인간의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축적이 돼가지고 뭐 식물성 플랑크톤 같으면은 DDT가 0.00001 ppm 정도라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 농도가 축적이 돼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발했던 사람이 레이첼 카슨이 되겠습니다. 카슨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문장을 하나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한때 미국의 어느 산간지방에 생명력을 지닌 모든 사물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다. 생태계와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이 마을을 덮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은 나쁜 마술적 주문에 걸린 것 같았다. 병아리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고 소나 양들도 죽어갔다. 사방이 죽음의 장막으로 덮여졌다. 그리하여 자연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그처럼 즐겁게 제잘거리며 날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봄은 왔는데 침묵만이 감돌았다. 요즘은 이제 봄의 침묵이죠.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봄이 오면은 새들이 종달새가 종달종달 하면서 제잘거려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다는 거죠. 봄이 침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혹하게 찌들어진 세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침묵의 세계는 사실은 마술의 장난이 아니고 외부의 적의 침입 때문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그죠? 만든 것이다. 미국이 수없이 넓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봄의 소리를 침묵시킨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파헤쳐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침묵의 봄을 가져온 원형으로 주목된 DD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환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책을 꼽는다면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내용도 좋고요, 고발 정신도 좋고요, 문체도 좋습니다. 꼭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자, 그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를 자각하고 그에 대해서 뭐 실천도 하시고 정책도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원유 누출 사고가 났었어요.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각성하자고 해서 1970년 4월 22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제1회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이고요. 그래서 요즘도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하고 그 부분에 여러 행사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서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 12월 말에 EPA라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환경청쯤 되겠죠.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환경 문제에 개입을 안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EPA의 창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전에는 환경보호청 그랬다가 요즘은 이제 환경부라는 독립된 정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EPA를 만든 다음에는 다른 국가들도 환경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는 유엔 산하에 인간 환경회의가 열렸고요. 그 회의를 계기로 해서 유엔 환경개발, 유엔 다음에 Environmental Plan이라는 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환경의 문제는 상당히 글로벌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월 6월 5일을 또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 행사들이 글로벌한 행사들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인 72년 8월에는 로마 클럽이라는 곳에서 성장의 한계 Limit to Growth라는 책을 발간해가지고 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듯이 자원도 이제 21세기가 되면은 뭐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나고 오염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식에 살아가는 식으로 지금식의 성장을 계속 하다 보면은 21세기가 되면 한계가 올 것이다라는 걸 고발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보시듯이 1970대 초반에 1970년, 72년 이럴 때 환경 문제를 자각하고 뭐 실천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국제기구에서도 나서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 환경 문제가 좀 좋아졌느냐?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환경 문제들이 고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존층 파괴였죠. 오존층 파괴. 우리가 이제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많이 거론하는 것이 프레온 가스죠. 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염화불호 탄소 CFC였습니다. 이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밝혀지면서 과학자들이 몬트리올에 모여서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의정서를. 그래서 이제 회의가 87년에 열리고 의정서 채택은 8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 9월 16일을 또 오존층 보호의 날로 우리가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뭐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진흥과 규제인데요. 진흥은 프로모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규제가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그래서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진흥은 좋은 거고 규제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오존층에 의해서 보듯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규제를 하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 말고 새로운 냉매가 또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규제한다는 것은 새로운 대안을 또 진흥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 이꼬로 나쁘다라는 그런 단선적인 사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책이 Our Stolen Future 해가지고 도둑맞은 미래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테오 콜본이라는 사람이 1996년에 쓴 책인데요. 콜본이라는 분도 상당히 재밌는 분입니다. 약국을 경영하다가 시골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다가 환경운동을 벌이다가 스스로 또 늦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이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책까지 쓰게 됐는데 이 책에서 고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분비계 교란물질. 일본 사람들이 갖다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호르몬 말고 가짜 호르몬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체를 교란하고 그다음에 뭐 생식 기능을 저하시킨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존층 파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로운 환경 문제, 이전에 몰랐던 환경 문제가 고발이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이 우리를 거꾸로 역습을 하는 겁니다. 부메랑 효과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마당에 1991년부터 93년 사이에 상당히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실험은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합니다. 생물권 2. 생물권 1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요. 생물권 2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구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서 3만 평 규모의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본뜬 인공 생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구 전체를 보니까 뭐 곤충이 몇 % 차지하고 물고기가 뭐가 있고 산소가 몇 프로 공급되고 요를 당시에 최신 과학의 지식을 반영해서 과학자들이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생물권 2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뭐 1, 2년 되다 보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생물권 2가 유지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곤충은 죽어가고 끝까지 살아남는 녀석들이 바퀴벌레와 개미였습니다. 심각한 것은 산소량이 계속 감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 보면은 뭐 500일 정도 되니까 산소의 양이 거의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는 길에 다니면서 산소를 하다 공짜로 먹고 있는데 요걸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할 때는 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인류가 지구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공짜로 얻고 있는 재화를 갖다 가치로 환산하면은 전 세계의 GDP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이 이제 그 환경 교육을 위해서 바이오시피어 툴을 폐쇄하지 않고 약간 보완해서 환경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권 2가 남겼던 교훈은 뭐냐? 아무리 최신각을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해도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보존이 유일한 해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곽강을 받았던 개념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었습니다. 1992년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리우에서 열렸는데 흔히 리우 회의라고 그러죠. 저도 이 당시 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아주 그때 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리우 회의에서 1992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개념이 처음 사용된 보고서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1987년에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혹은 지속 가능한 발전, 옛날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가 요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그런데 원래 full name은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이제 사운드는 건전하다는 거죠. 건전하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추구해야 될 바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무엇에 지속 가능이냐? 첫째는 자연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 환경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두 번째는 현 세대가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다음 세대는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자연 환경의 수용 가능성,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갖다가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2017년에 유엔은 총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제는 인류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목표다라는 데 합의를 하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를 채택했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상기를 한번 해보면요. 17개 목표가 1. 빈곤 퇴치 2. 기아 퇴치와 식량 안보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물과 위생 7. 지속 가능한 에너지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지속 가능한 산업혁신 인프라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 커뮤니티 12.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보존 15. 육상 생태계 보존 16. 정의 평화를 위한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죠. 환경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좁은 의미 환경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불평등 해소, 정의 실현,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거는 이제 자꾸 확장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얼마 전에 뭐 노벨상 수상자들이 10월 달에는 다 발표가 났죠. 그죠? 났는데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 되겠습니다. 답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IPCC라는 기구와 불편한 진실을 썼던 엘고가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IPCC는요. 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클라이밋 체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되겠습니다. IPCC. IPCC는 세계 기상학 기구인 WMO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공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설립해가지고 기상학자들이 파견되고 각국의 대표들이 파견돼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CC 하면은 많은 대학생들은 캠퍼스 커플을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CC 하면은 클라이밋 체인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그 기후변화가 진실이다, 트루스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편하다라는 그 인컨비니언트 트루스라는 책을 쓰고 또 이제 동영상을 해서 이제 확대시키고 했던 사람이 미국의 전 부통령 엘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07년이 되면은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요. 사실은 IPCC가 198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꾸준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보고서가 1차는 90년, 2차는 95년, 3차는 2001년, 4차는 2007년, 5차는 2014년. 올해 나오는 보고서가 6차가 되겠습니다. 6차가 되고요. 올해 나오는 보고서는 이제 아직 완성본은 안 나왔는데 현재 이제 실무 그룹 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보면은 레토릭이 조금씩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차 때는 온실가스 효과를 정확히 탐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한 5년이 지나니까 인간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있다 이 정도 됐고요. 조금 지나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4차부터 이제 쓰게 되는 말이 인위적 영향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자연적 영향 말고 인위적 영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되죠. 뭐 우리 흔히 할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분들은 그거는 뭐 태양의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서 뭐 차이가 난다라는 자연적 요인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합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와 같이 불확실한 주제를 갖다 다루는 경우는 여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IPCC는 세계 뭐 각국 정부가 다 들어온 거고 각국의 과학자들이 다 들어와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합의해서 확실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내린 거고요. 5차 가면 이제 사실상도 빠지고 그냥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고 올해 보고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1.5도씨 상승이 한 2050년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축이 돼가지고 2030년 부근 2021년부터 2040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요. 1차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부터 되었던 것이 유엔기구 변화 협약, UN Framework Climate Change Convention이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되고요. UNFCC를 매개로 해서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당사국 총회. 당사국 총회는 우리가 COP라고 그러는데 당사국 총회가 어떤 때는 교토에서 열리고 어떤 때는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사국 총회들이 하면서 몇몇 경우에는 의정서나 협정이 채택을 됩니다. 채택이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의정서가 1997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가 되는 거죠. 또 유명한 것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졌던 파리 협정이겠습니다. 파리 협정. 자, 교토 의정서를 보시면요. 교토 의정서는 3차 당사국 총회, 당사국 아까 COP라고 했는데요. Conference of Paris가 되겠습니다. 요때 디파인이 된 것이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6개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로 규정한다라는 거죠.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가불화탄소, 육불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양도 제일 많고 또 인간이 다른 것보다는 컨트롤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몰입하는 겁니다. 사실은. 메탄의 경우는 뭐 농담삼아 뭐 동물들의 방귀에서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정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타깃을 지금 이산화탄소로 잡으면서 탄소 중립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교토 의정서에서는 의무 이행 대상국으로 37개국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때는 뭐 우리나라는 빠져 있었고요. 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A라는 나라는 몇 프로 감축하겠다. B라는 나라는 몇 프로 감축하겠다. 이런 감축량을 도출을 했죠. 이때 도입된 제도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동이행, 하나는 청정개발, 하나는 배출권 거래입니다. 공동이행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와 협력해서 B라는 나라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인 경우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청정개발 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줬다. 그것도 선진국의 감축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배출권 거래는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못할 경우는 돈을 주고 많이 감축한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줄이는 거, 가치 줄이는 거, 그다음 다른 나라를 지원해 주는 거, 그래도 안 되면은 거래라도 하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이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왔던 것 같고요. 2015년에 파리 협정을 계기로 해서 신기후 체제 그러죠. 이제 교토 의정석을 갖다가 뭐 옛날 기후 체제를 한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기후 체제다. 차이가 나는 거는요. 교토 의정서의 경우는 의무 대상국이 37개 나라에 불과했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195개. 실제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토 의정서의 경우는 의무 이행 대상국이 주로 선진국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뭐 선진국은 기준을 높게 잡는데 개발도상국은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도 안 했는데 이거 하라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년에 탄소 중립 2050 내세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되는 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 신규 체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 이제 미국 국기를 그리는데요. 이제 뭐 맥락을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 대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빠져버리고, 그죠? 파리 협정도 했다가 또 트럼프 때문에 빠져버리고, 뭐 이런 경우 많았죠. 사실은 그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같이 큰 나라가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이슈를 갖다가 선도하지 못한다면은 세상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꾸로 긴 역사를 볼 때는 잘 나가던 나라가 자기 나라만 챙기게 될 때 그 나라는 나중에 강대국의 지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경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또 재미있는 개념으로 하나 소개시킨다면 인류세라는 것입니다. 인류세. anthropocene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의 지질시대죠.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중생대 같으면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생대는 3기, 4기가 있는데 현재 인류의 현재 지구의 지질시대는 홀로세입니다. 홀로세. 홀로세 있는데 홀로세 말고 그거 구별되는 또 하나의 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된 것이 인류세가 됩니다. 인류세. 인류세라는 말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제안하신 분은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크리천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1945년 이후부터 지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달라진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핵심을 하면서 지질이 달라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이 많아지면서 지질이 달라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달라지고 뭐 이런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세라는 걸 놓고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면서 인류세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또 인정한다면은 인류세 시작은 언제인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2차 대전 이후로 보는 썰이 우세합니다만은 산업혁명부터 아예 봐야 된다. 더 나아서 그 앞에 대항해 시대로 바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간도 뭐 동물의 일종이죠. 동물 중에 이제 인간도 있고 우리가 그 길렀던 동물들, 가축들,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거겠죠. 가축들 이런 있는데 1만 년 전에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과 가축이 차지하는 무게가 0.1%밖에 안 됐는데 야생 동물이 99.9%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어찌 되냐면은 야생 동물은 3%에 불과하고 인간과 가축이 차지하는 무게가 97%가 됐다 그죠. 그만큼 이제 지질이 바뀔 정도로 급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고 외계에서 누구 이제 멸망한 지구를 찾아왔다. 찾아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가장 번성했던 종이 뭘까 하면은 닭이 된답니다. 닭.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가 닭을 엄청 많이 먹고 있죠. 그죠? 닭고기 뼈들이 지구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1인 1닭 우리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구인은 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암울한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인류세도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도 살펴봤고 그 앞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 앞에서는 뭐 환경 호르몬, DDT,
스모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환경 역사를 보면서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갈 건데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버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뭐 이산화탄소가 하도 중심이 되다 보니까 탄소 발자국, 카본 풋노트죠. 예,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 전등을 끄고 텀블러를 쓰고 세탁물을 모아서 하고 백열등보다는 형광등, 분리배출을 잘하고 로컬 푸드를 사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장바구니 이용하고 플러그 뽑고 샤워 짧게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기업이 중요하겠죠. 기업이 중요한데 요즘 그 기업 쪽에서도 ESG라는 용어들이 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ESG 해가지고 E는 Environment고요, C는 Social, G는 Governance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되고, 너희 기만 잘나면 안 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농담삼아 우리 그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아직까지 그 특허를 갖다가 공개를 안 하고 뭡니까 기술 이전을 안 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곤란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은 인류가 공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는 ESG를 핵심 철학으로 삼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태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적인 데서도 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임팩트 있는 방법은 뭐냐?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 우리가 에너지 컨버전 그럽니다. 에너지 컨버전.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은 이거죠. 기존의 뭐 기존의 에너지들은 재생 불가능이었죠. 뭐 석유를 떼거나 석탄을 떼면 없어지죠. 뭐 원자력의 경우도 뭡니까 우라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거론되는 중 하나가 백캐스팅이라는 건데요. 백캐스팅. 우리가 보통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때는 포캐스팅 그럽니다. 뭐 앞으로 10년 뒤에는 KTX의 속도가 몇 프로가 될 테고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에너지 컨버전에서 들고 나온 개념은 백캐스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거꾸로 역산하는 거죠. 2045년에는 몇 프로까지 해야 되고 몇 프로까지 해야 되고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실천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030년 에너지 전환의 목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20% 정도 잡았고요. 뭐 스페인은 70%까지 잡았네요, 그죠? 자, 우리나라가 의외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막 떠들고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냉정하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아주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OECD 30개국이 2019년을 기준으로 27%쯤 되는데, 게다가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국가들도 23%나 되는데, 우리 한국은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2009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났는데, 워낙 출발 때부터 우리가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건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죠? 많이 쓰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에너지에는 뭡니까?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와 이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재생에너지에는 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그 다음 뭐, 조력, 뭐, 그 다음에 뭐, 폐기물, 바이오매스 뭐 등등이 들어가는데 국제 비교를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실 때 그 보도가 신재생에너지인가 재생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하면 우리 비율이 좀 높아지겠죠. 그런데 국제 비교가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 5%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감을 더 드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게 쭉 나옵니다. OECD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비중이 오른쪽에 있고요. 발전 비중.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예요. 뒤에서 두 번째고요. 발전량 기준 말고 에너지 공급과 소비 기준하면 우리나라가 꼴찌가 됩니다. 꼴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일 후진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OECD 거론하니까 뭐 그에 대해서 또 비판님은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고 김정선 정부 때 그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OECD에서도 공유국 입장으로 이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유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중진국인가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위치에 되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비교하다 보면은 아 우리가 이거는 잘하고 있구나, 이거는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글로벌 스탠드를 맞추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만은 제 스스로 또 질문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환경을 파괴하는 죽음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뭐 과학기술이 환경 파괴에 기여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환경을 갖다가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환경기술을 갖다가 환경기술이 주로 사후 처리 기술이었어요. 영어로는 end of pipe technology. 끝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수도에서 오염물질이 다 나오면은 끝에 와서 처리한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기술들이 많은데 요즘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기술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불평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주 뭐 폭염이 심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시원하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또 어찌 보면은 잘 사는 나라들은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못 사는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고 선진국에서 있었던 각종 산업 폐기물들이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 나라를 더럽히고 그래서 이것처럼 환경 불평등 또 대비되는 말로는 환경 정의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컨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사고를 쳤다,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범죄자를 한 명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환경 문제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기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사람이 책임이 돼버리고 모든 사람이 책임되다 보면은 사실상은 누구도의 책임도 아니게 되는 everybody's responsibility is nobody's responsibility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에너지 전환 말씀드렸죠. 에너지 전환. 기존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거. 에너지 전환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에너지 전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셉은 에너지 공급의 차원이죠. 공급의 차원. 에너지 공급원을 재생 에너지로 바꾸자라는 건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수요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예로 들면요. 할아버지 세대 때는 뭐 할아버지 때 사용한 에너지 양을 아버지 세대는 1.5배 사용하고 현 세대는 2.5배 사용하고 다음 세대는 3.5배를 사용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량 자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대체로 보면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환경을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삶의 질하고 계속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적당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의 역사라는 글을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려고 이 책 저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좋은 책들이 제법 있는데, 아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절판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를 권한다면요. 맥릴이라는 분이 썼던 20세기 환경의 역사. 좋은 책이고요. 또 요즘에 그런 인류세도 재밌는 책입니다. 오늘 강의의 뭐 일정 부분은 저랑 최경희 선생님이 쓴 과학기술로 세상 바로 읽기 이 책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환경운동가의 말입니다. 21세기는 생태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제대로 환경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제 인류는 끝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재밌는 것은 코로나는 기후 위기에 비하면 리허설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제 인류가 존재하게 될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봉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